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는 셈 치고 보셨나요? 가짜뉴스 캐치 프로젝트 똑똑팩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로하. 똑똑한 팩트체크 이야기를 나눠보는 똑똑팩톡 5번째 시간입니다. 와 벌써 5번째예요. 저는 팩트캐스터 김지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팩톡지기를 맡고 있는 KBS 임주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팩트체크 인턴 팩턴 최다원입니다. 가만, 여러분 오늘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시원하네요. 시원하죠? 우리 좀 휴가 기분도 느끼시라고 밑에 튜브도 좀 갖다 놓고 했어요. 네, 오늘 뭔가 우리 옷차림도 시원하고 마치 여름휴가 떠나온 것처럼 이렇게 배경을 꾸며봤는데요. 휴가 가시나요? 휴가를요, 못 갈 것 같아서, 이 똑똑팩톡 하느라고 못 갈 것 같아서, 겸사겸사 좀 기분이라도 내보자. 그래서 이렇게 특집을 좀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네. 좀 맞아요. 같이 느껴주시죠. 남들은 다 휴가를 떠나는데 나는 집에 있다 하시는 분들 아쉬워하지 말고 저희 똑똑팩톡과 함께 시원한 여름 휴가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그래서 휴가철과 무더위에 알아두면 좋은 잘못된 생활 상식 6개 육서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야 하는데 평소에 두 분은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나요? 저는 당연히 전혀 안 바르고 살죠. 저는 뭐 세수하고 나서 크림을 잘 안 바르는. 아, 정말요? 네. 로션도 잘 안 바르세요? 전 그냥 자연주의자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피부가 굉장히 좋으세요. 비결이 부모님께 감사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원 씨는요? 저는 얼굴에만 발라요. 몸에는 잘 안 챙겨 바르고 찝찝해가지고 막 끈적거리잖아요. 그쵸. 네. 자외선에 닿는 피부 모든 곳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는데요. 이걸 보시면은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표시죠. SPF 기능성 화장품들 많이들 쓰시잖아요. 보면은 SPF 30 정도 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성 화장품을 쓰면은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안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 또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 등을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기능성을 바르고 또 차단제를 바르는 게 그렇죠. 좋다. 그 이유는 그 기능성 화장품은 아무래도 전문 차단제만큼의 효과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겠다. 내지는 좀 자외선에 민감한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따로 발라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SPF 지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이 더 잘 되는 거죠. 국내 제품 중에는 이제 SPF 100짜리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그 적극적으로 뭐 피부 보호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100짜리, 200짜리 해외에서 많이 팔거든요. 그 해외 직구로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요? 그 숫자가 높을수록 무조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똑같이 계속 높아진다 이거 아니거든요. SPF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자외선 차단 강도에 대한 표시이기도 하지만 어떤 지속 시간을 나타내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SPF 1이면 대략 15분 정도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3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30이면 곱하기 뭐 이렇게 해보시면 45분? 되죠. 네. 450분? 네, 그래서 어떤 7, 8시간 나오는 거죠. 네, 7, 8시간. 30만 돼도 7, 8시간 동안 차단 지속 효과가 된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2-3시간마다 더 발라주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바르면은 뭐 거의 450분 동안 안 발라도 되는데 2-3시간 동안 더 바르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뭐 활동하다 보면은 뭐 땀도 나고 또 뭐 물놀이 같은 거 하면 물에도 뭐 이렇게 씻겨 내려가고 또 막 얼굴 만지다 보면 계속 닦여 나가잖아요. 그래서. 벗겨지니까 계속 덧칠을 해야 이게 정말 계속 완벽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전문가들은 SPF 15에서 한 30 정도만 돼도 일상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대신 이제 요즘 같은 피서철 뭐 등산이나 뭐 해수욕이나 뭔가 이렇게 액티비티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50까지도 권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쓰임새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SPF 지수 제품을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굳이 직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100, 200짜리를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그 SPF 왜 그러면 100 이상, 50 이상은 못 만드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표기법의 차이거든요. 50 이상이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50 플러스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 이상이다.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0, 200, 300, 400 올라갈수록 오 효과가 엄청 커질 거야라는 소비자들의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가 있으니 그래서 딱 예, 50 플러스. 그렇죠. 그렇게 표기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100, 200이 막 정말 햇볕 너무 강한 나라들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예. 막 이런 지역에서 만드는 자외선 차단제인 줄 알았어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PA라는 표시가 있어요. 이 PA도 함께 보고 구매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되게 두 개가 같이 표기가 돼 있는데 PA 등급이라는 게 자외선 B는 햇빛을 받았을 때 막 벌겋게 되기도 하고 심할 경우 화상도 일으키는 게 자외선 B.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게 SPF 네. 지수고 자외선 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뭐 기미도 발생시키고 색소 침착도 일으키는 그런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게 PA 지수. PA 지수. PA 등급, 예, PA 등급 또는 지수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PA 등급은 뿔뿔뿔로 표시하죠. 한우 네. 표시하듯이 원뿔, 투뿔. 자외선 A 차단에 제일 효과적인 건 이제 PA 3뿔. 플러스 3개짜리 그게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풀은 많을수록 좋은 거네요. 근데 이 PA 주스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화장품에는 이게 표기되지 않는 개념이고 사실상 아시아에서 통용되고 있는 표기법이죠. 어쨌든 한국 제품에는 이게 SPF와 PA가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외선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두 가지 표기 다 돼 있는 거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좀 남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그렇죠? 그 자외선 차단제를 혹시 내년 여름에 또 써도 될까요? 네. 제가 그런 경우인데 일단 전형적인. 네, 일단 근데 제품마다 보통 남성분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3, 4년 전 거 그냥 3-4년? 네. 3, 그건 안될것 4년은 같은데? 누가 들어도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얼굴이 썩는다거나 이런 부작용을 겪어본 적은 없는데요. 아니 근데 3-4년 동안 쓸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안 쓰는 거야? 네, 저도 자외선 차단제를. 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수도 웬만해서 잘 안 바르고 이렇게 모자로 이렇게 가리고 다니기 때문에 진짜요? 아무튼 제품마다 유통기한이 다 적혀 있어요. 대개 이제 제조 날짜로부터 3년 네. 아니면 또 일단 사용하기 시작한 뒤로 한 1년 정도 뭐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은 그렇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은 좀 더 빨리 그냥 써버리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들 하세요. 왜냐하면 선크림 안에 이제 뭐 워낙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여름철에 이제 열과 어떤 습기 뭐 그런 것들 빛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좀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이랑 기름이랑 이렇게 분리돼서 그러니까 나오는 경우가 그게 이제 있어요. 상한 변질돼서 거예요, 상한 한마디로 거. 상한 거죠, 상한 거. 상한 거를 쓰면은 이제 차단 효과는 뚝 떨어지고 심할 경우에는 피부 트러블도 일으키는 거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네. 사용하다 보면 손에 묻어 있는 바닷물이 선크림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모래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세균을 그 안에다 슉슉슉 넣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 변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유통기한이 있긴 한데 사실 아주 깔끔하게 쓰고 싶으면 그냥 빨리 쓰는 게 제일 낫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여름 필수 아이템이죠. 바로 선글라스. 바로 이 선글라스인데요. 패션의 용도도 있지만 사실 이 자외선이 눈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써야 하는데 이 내용은 팩턴이 정리했다고요. 네. 저도 지금 아. 머리에다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선글라스 써주시는 저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한번 웃겨요. 써볼래요? 이거요? 네. 이거 이거 소개할 때는 이거 쓰고 합시다. 이거 네. 쓰고요? 네. 이거 웃기지 않아요? 쓰고 해주세요. 잠깐만. 레옹. 아 좀 웃긴데. 그러니까 레옹 선글라스. 선글라스. 저를 자꾸 선글라스 어리광대로 방송을, 쓰는 네, 경향이 선글라스 없잖아 방송 있으신데 한번 해봅시다. 검은 선글라스가 제일 좋은 거 아니냐. 네. 그렇지만은 않다고 해요. 이게 안과 전문이나 아니면 선글라스 판매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네. 저희 막 과학 시간에도 배웠지만 동공이 어두운 상태에서 커지는데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그 검은색 선글라스까지 같이 쓰고 있으면 눈에 자외선이
완전 직방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많은 자외선이? 오히려 이제 검기만 하고 차단 코팅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눈에 피로감을 더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렌즈에 자외선 차단이 잘 되어 있는지, 네네. 코팅이 잘 되어 있는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외선 차단하는 UV 지수를 네.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사기 전에 그 뭐 설명서 같은데 그게 써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품 되게 스티커도 그, 붙어 있고. 아, 스티커로 붙어 있거나 아니면 붙어 이렇게 있구나. 택이 돼 있죠. 택이 네, 붙어 택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코팅이 되어 있어야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UV 400이라고 표기된 것 정도면 괜찮다고 해요. 그 정도면 어. 자외선을 99% 차단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400.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스티커나 택같이 붙어 있긴 한데 네네. 이게 또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믿을 만한 곳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 게 네. 되게 이제 자동차에 놓고 다니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보관을 너무 고온다습한 곳에서 하면 코팅이 또 변질이 될 수 있대요. 녹아내릴 수 있다고. 내 선글라스 그래서 망했다. 서늘한 곳에서 아.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도 뭐 차 안에 벌써 10년 넘게 계속 이게 두고 있는데 선크림도 네. 3, 4년만을 두시고 선글라스도 10년 동안 차 안에 있어. 언제 마지막으로 꺼내봤는지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차 안에 지금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좋지 되게 않다는 뜨거워, 거죠. 특히 여름철에 이렇게 되게 뜨거워지는데 그러면은 선글라스도 그게 안 좋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서늘한 곳에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 생각하기로는 재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그냥 태양을 사랑하는 태양의 왕자 저는 아니에요. 그냥 자연을 선클립도 안 발라, 선글라스도 안 써. 자연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네, 그러면은 선글라스 구입할 때 이제 색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빨강, 뭐 노랑, 갈색, 또 뭐 미러 선글라스. 어떤 색상이 가장 차단이 잘 될까요? 용도에 맞게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들을 하세요. 네. 근데 회색 계열이 무난하게 그 골고루 뭐 전반적인 색상 계열 그 빛의 파장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회색 계열이 좋다고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 한편으로 벗을까요?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거울색이 잘 안 보여. 동공을 확대하세요. 동공을. 네, 그리고 갈색 계열은 시야를 넓고 또 선명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운전을 하시거나 그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갈색 또- 계열. 네, 갈색 그러니까 계열. 이게 네. 빛 파장에 따라서 이게 다 뭔가 나눠지는 거군요. 그죠, 그죠. 그리고 녹색 계열은 쨍쨍한 햇빛이 내리쬐는 눈부신 해변에서 쓰시기 좋고, 또 노란색 계열은 낚시를 하시거나 사냥 같은 걸 하는 이런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쓰시기에 좋다고 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네. 이런 애들은 사실 패션 소품으로는 괜찮지만 눈에 피로감을 좀 줄 수 있다고 자외선을 막아내는 데는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쁜 선글라스는 그냥 가끔 셀카 멋내기. 찍을 때 멋내기로만 써야 될 것 같고요. 색상별로 선글라스의 용도가 달라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공이 커졌어요. 진짜요? 네. 오. 티가 납니까? 눈알이 커진 것 같아요. 네, 또 선글라스를 아까 차 안에 보관하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관련해서 여름철 떼약볕 아래 이 주차한 차량 내부에서 발암 물질이 띠로리.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나요? 그렇죠. 이게 되게 오래 전부터 SNS나 인터넷 같은 데서 퍼져왔던 얘기인데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름철에 차량에 이제 외부에 차량 주차해 놓으면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뜨거우니까 뭐 대시보드나 뭐 차 안에 뭐 내장재에서 막 벤젠 같은 발암 물질이 막 쭉쭉쭉 나온다. 그래서 평소에 막 40배 이상 막 나온다. 40배? 맙소사. 그래서 이제 그 차에 탈 때 바로 타자마자 뭐 에어컨 딱 켜고 시동 걸어서 룰랄랄라 출발 바로 하지 말고 뭐 문 쫙 열어서 한 몇 분 동안 좀 환기 좀 하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암 걸린다. 뭐 이런 그런 류의 얘기예요. 저 네. 어떡하죠? 저희 KBS 주차장이 야외 주차장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항상 제 차 뜨거워진 상태에서 네. 저 그냥 바로 에어컨 켜고 아, 달리거든요. 그런 한 방에 흡입을 하고 가시는. 맙소사. 걸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이 글의 아직은, 요지인데 아직은 저 그거를 모른다.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특히 이제 벤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발암 물질. 네. 벤젠이 그렇게 쭉쭉 나온다라는 그런 예, 과학적으로 판명된 바가 없습니다. 아,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미국 암학회가 있어요. 자동차가 실제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벤젠을 생성하는지 여부를 밝힌 연구 결과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다만 그러면서 여름철에 뜨겁게 달궈진 차에 탈 때 창문부터 열고 환기를 하는 건 중요하다. 근데 그게 이제 벤젠 같은 발암물질을 없애기 위한 게 아니고 뜨거워진 공기를 좀 내보내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뭐 그런 취지로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2007년에 뭐 주차된 자동차 실내 공기의 독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독일의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명백한 뭐 건강상 위험이 없다라는 결론도 나왔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 얘기가 도는 걸까요? SNS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예측을 해보면 네. 우리나라의 경우 이게 신차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믿음을 갖게 한 요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새집 증후군 이미 아시죠? 네. 새집 증후군 제가 얼마 전에도 관련 팩트 체크 기사를 썼는데 오. 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알 결국에는 홍보. 네. 그래서 새집 지어놓고 나면 거기 온갖 그 자재에서 막 유해 물질, 독성 물질들이 막 뿜어져 나온다.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환기가 집중적인 환기가 필요하다. 그런 게 이제 새집 증후군이었는데 신차도 마찬가지예요. 한 3, 4개월 동안 그런 것들이 나오니 특별히 신경을 써서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그 맥락 그 신차 증후군의 그 주요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환경부가 새 차의 각종 유해 물질 방출량이 특히 여름철 차 안에 이제 좀 뜨거워지면 그게 이제 평상시에 8배까지도 증가한다. 이걸 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벤젠만 갖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휘발성 유기 화합물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온갖 물질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 환기가 중요하다.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좀 와전이 되면서 독성물, 발암물질 벤젠이 막 40배 넘게까지 막 나온다더라. 그래서 환기 안 하면 거의 이제 암 걸린다더라. 뭐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름철에는 새 차를 사지 않는 게 좋은 중고차, 거네요. 중고차. 저도 그 중고차. 생각했는데. 뭐 발상의 전환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새집 증후군도 오래된 집은 걱정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 그죠.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네, 그럴 수도 어쨌든 차량을 환기하고 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괜히 뭐 암 걸리겠다 뭐 그런 공포감은 안 가지셔도 된다 그거죠. 네. 네, 그럼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습하고 무더울 때는 사실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식중독에 걸리기 쉽기 때문인데요. 뜨거운 음식의 경우 되게 팔팔 끓여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정말 괜찮을까요? 이게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확인을 네.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80도 이상, 30분 이상 조리를 하면 괜찮다고 해요. 근데 열에 특히 강한 애가 있는데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이름도 어려워. 황색 포도상 구균. 얘는 가열, 열에 좀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이 균 자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 균이 내뿜는 독소가 살아있는 건데 하물며 10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을 해도 이 독소가 파괴가 안 된대요. 평균 3시간 안에 바로 식중독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7, 9월에 집중 발생하는데 심지어는 겨울철에도 간혹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강한 아이인 거죠, 얘는. 왜 보통 어르신들이 냉장고에 넣으면 다 된다. 뭐 음식 다 끓여 먹으면 다 괜찮다 이런데 이게 또 아닐 수가 있겠네요. 저도 작년에 제가 매운 걸 좋아해서 매운 네. 쭈꾸미 볶음을 네. 작년에 여름에 좀 먹었는데 네. 그 여름 내내 3번을 먹었는데 3번 다 탈이 나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사실 건강한 사람의 30%에서 50% 정도는 이미 보균자라고 해요. 이걸 갖고 있어요. 부균이? 네, 부균이가. 부균이 우리 네, 부균이를 그리고 자연계에도 널리 분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손 깨끗이 잘 씻고 네. 더운 음식은 충분히 그러니까 좀 많이 최대한 많이 가열해서 드시고 그리고 찬 음식은 네. 적어도 4도 이하의 냉장고에 냉장 보관하시고 네. 이런 뭐 생활 습관을 좀 들이신다면 그리고 또 조리한 음식은 사실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 치우는 게 안전하잖아요. 네. 이런 생활 습관을 잘 지키신다면 그나마 좀 이제 그 구균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에 세균이 많으니까 제일 많죠. 냉장고 손잡이나 내부 이런 것도 세균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인데 핸드폰에도 세균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항상 변기랑 비교되잖아요. 네. 변기보다도 더 그러니까 변기가 제일 깨끗해 세상에서.
맙소사. 그래서 여러분 음식 하실 때 절대 핸드폰 뭐 조리법 찾는다고 맞아. 왼손으로 이거 보다가 음식 하시면 안 돼요. 꿀팁이네. 더러워요. 꿀팁. 네, 또 여름 하면은요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모기분? 모기분을 네. 빼놓을 수가 없죠. 여름에 불청한 게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인데요. 여러분은 모기 잘 물리시나요? 저는 잘 물리는 편이에요. 네. 진짜요? 저는 올해 한 번밖에 안 물렸어요. 다워 씨는요? 저는 물리기 전에 다 잡아버려요. 혹시 O형이세요? 모기가 혈액형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냄새로. 나 그 냄새로. 피에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 그런, 피 냄새. 그래서 또 관련 내용을 좀 살펴봤죠. 네. 예, 모기 특히 O형을 좋아한다라는 거는 사실 예전에 2004년인가 일본에서 아예 연구 결과로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근거 없는 낭설이라기보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뭐 기사도 막 나오면서 이게 막 쫙 퍼지면서 그 인식이 지금까지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당시 그 연구가 다양한 혈액형을 가진 남녀 이제 64명, 64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죠. 모기가 과연 누구를 더 많이 물까? 근데 딱 봤더니 O형인 분들을 제일 많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차저차 뭐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결론은 그래서 모기는 O형을 좋아한다. 예, 그렇게 결론이 났었어요. 근데 이거 언뜻 듣기에도 조금 약간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그 관련 학회에서 나중에 이게 너무 그 표본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잘못된 통계에서 근거한 거라는 그 학계의 지적들이 좀 이어지면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결과는 아닌 걸로 정리가 됐어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까지 정설로 된 거는 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신진대사가 활발한 분들, 어린이들도 이제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좀 잘 물리거든요. 또 체온이 좀 높은 분들, 아마 저같이 기초대사량이 높은 분, 또 임산부들도 체온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당연히 모두가 알다시피 뭐 땀이 많이 나는 분들, 또 그리고 또 몸집이 큰 분들, 그러니까 면적이 커지니까 면적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많이 물리는 그런 분들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혈액형은 여기에 전혀 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모기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는 일본 내염경보도 발령됐다고 하니까요. 모기 조심하세요. 요즘 날이 더워도 너무 덥지 않나요? 유난히 여름이 더우면은 그해 겨울은 더 춥다 이런 속설이 있던데 이거는 어떤가요?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아예 없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를 보는 게 확실하니까 저희가 1973년도부터 작년까지 겨울과 여름 평균 기온을 쫙 조사를 해봤어요. 네. 진짜 더운 여름이 진짜 그해 겨울도 추웠는지. 네네. 근데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상관관계가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정말요? 네, 진짜 엄청 더웠던 여름이 꼭 그해 겨울이 엄청 춥지도 않았고 또 반대로 별로 덥지 않은 여름에 그해 겨울은 엄청 추웠던 적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통계상으로나 이론상으로나 이런 상관관계를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구온난화로 점점 폭염이나 그런 혹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폭염과 혹한,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없지만 폭염도 늘어나고 혹한도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구가 병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보호에 더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갑자기 뜬금없이 환경보호를 금 마무리하는 분위기인가요? 여러분, 네. 우리 환경은 네. 소중하니까요. 네, 이번 주에는요, 이렇게 여름 휴가 특집으로 좀 말랑말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 똑똑팩터를 통해서 조금 더 똑똑한 여름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만 다루진 않고 이렇게 가끔은 말랑말랑한 주제로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똑똑팩톡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알로하.